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6월 10일 화요일, 오늘도 우리 주식시장 5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0.5% 오른 2871, 코스닥은 0.9% 오른 77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8원 가까이 상승한 1364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23.7도. 오늘은 좀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더위가 오늘 하루는 좀 쉬어가는 기분이네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제이슨 무라즈의 럭키 들으시면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3117님께서 예진 언니, 저희 남편 어제 사직서 쓰고 와서 위로해줬어요. 요양원에서 일하는데 부당한 대우 참다가 다른 곳으로 이직하려고 계획하시나 봐요. 실업급여 오늘 신청하셨다고. 그래요. 부당한 대우 오래 참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멈춤이 아니라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 잠깐 움츠려들었다가 쭉 뻗어나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찡그리지 마시고 오늘 계속 웃으면서, 밝게 웃으면서 좋은 일 그럼 계속 오니까요. 잘 되시길 응원할게요. 조기철님께서는 로또도 꽝, 고릴라 이벤트도 꽝, 열심히 일해야 할 운명 꽝꽝꽝 하고 보내주셨거든요. 미리 알고 이미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문자가 계속 올라오는데 이제 소개해드릴게요.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 고릴라로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왕이면 고릴라로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오늘은 고릴라 데이거든요. SBS 라디오 공식 어플리케이션이죠. 고릴라 많이 들어주시고 소문 내주시라고 저희가 큰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스마트워치 드리고요. 치킨 콜라 교환권, 커피 교환권, 그리고 추억의 캐러멜까지 총 1,0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게 추억의 뽑기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고릴라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셔서 뽑기를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스텝 1. 자, 먼저 고릴라 어플리케이션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고릴라 어플에 들어오시면 오른쪽 상단에 고릴라 데이 이벤트 이 글자가 왔다 갔다 바뀌는 아이콘이 있어요. 그걸 클릭해 주세요. 뭐 팝업창으로 뜨기도 하는데 또 뜨기 전에 우리는 또 급하니까 X 그냥 눌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상단의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벤트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추억의 뽑기판이 떠요. 그러면 이제 뽑기 이렇게 쫙 표가 있는데 하나 골라서 터치를 딱 하시면 됩니다. 미끄러지지 않게 잘 고르셔야 돼요. 딱 터치하시면 바로 당첨 여부가 뜹니다. 경품 확인하시고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당첨이 돼서 내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이 정보를 입력하지 못했다. 그래서 창을 닫아버렸다. 괜찮아요. 예. 뽑기판 아래 보면 그 초록색 버튼이 또 있거든요. 내 당첨 확인하기 들어가셔서 다시 정보 입력하실 수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 기회는 프로그램별로 딱 한 번인데 동시간대에 그 옆 채널 파워 FM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참여하시고 다시 오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오셔도 당첨은 유지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꽤 기회가 많아요. 예, 프로그램 시작할 때마다 부지런히 참여하셔서 당첨 확률 높이고 원하시는 선물 꼭 득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다른 상황은 아니에요. 예, 계속 꽝입니다. 예. 제가 당첨 확률 높여놨으니까 여러분이 다 가져가세요. 네. 오늘은 한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 천재 나건웅, 그리고 그때 그 시절 뉴스로 경제 이모저모를 배우는 라떼 뉴스와 함께합니다. 자,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인형, 라부부를 아시나요? 아시아와 북미, 유럽, 그리고 중동에서는 이 라부부를 사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가 하면 서로 먼저 사기 위한 몸싸움까지 벌어집니다. 라부부는 다양한 컬러별로 나오는 손바닥만한 인형인데요. 털이 가득한 둥근 몸, 토끼처럼 긴 귀에 큰 눈, 9개의 뾰족한 이빨을 드러낸 입,
그리고 장난기 넘치면서도 엉뚱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뭐 대단한 게 없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라부부의 가장 큰 매력은 못생기게 귀여운 점입니다. 라부부는 룽카싱이라는 아트 토이 작가가 디자인했습니다. 아트 토이는 일반 장난감과는 달리 디자이너의 개성과 예술적 감각이 담긴 제품을 말하는데요. 수집하고 소장하는 사람들이 많아 재판매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라부부 인형도 캐릭터에 따라 재판매 가격이 많게는 정가의 20-30배가 뛰어 거래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나온 라부부 히든 에디션의 연평균 수익률은 300%가 넘는데요. 금 투자보다 낮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부부의 인기를 전 세계로 확산시킨 주역은 사실 팝마트라는 인형 가게입니다. 중국에서 설립된 이 회사는 라부부를 비롯해 자체 개발한 다양한 아트 토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홍콩 거래소에 상장도 되어 있는데 최근 1년 동안 주가가 10배 넘게 올랐죠. 이 회사 성공 요인은 모든 제품을 뭐가 나올지 모르는 랜덤 뽑기 박스에 담아 판다는 점입니다. 구매 욕구를 극대화하는 전략인데요. 평균 7개 정도를 사야 원하는 캐릭터가 나온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도박 심리를 부추기고 과소비를 유발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인형 하나가 금보다 나은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는 요즘, 소비가 더 이상 취향만이 아닌 가치로 확장되는 미래의 소비 트렌드를 라부부 열풍이 보여주는 것 같네요. 이상 뉴스였습니다. 한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 천재 나건웅. 오늘도 매경 이코노미의 나건웅 기자가 분석해 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분석할 경제 이슈는 뭔가요? 네, 오늘은 요새 장안의 화제로 떠오른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새는 코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아마 최근 대선 토론회에서도 그 대선 후보끼리 이렇게 설전을 벌이는 등 화제가 됐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네. 요새는 국내외 정치권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상 속으로 들어온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전에 어뉴스에서도 설명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네.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스테이블 코인은 다른 코인을 거래할 때 쓰는 기축 통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유를 제가 자주 쓰는 비유인데 이제 코인 시장을 카지노에 빗대면은 스테이블 코인은 카지노 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제가 카지노라고 이게 비유일 뿐이고요. 네. 뭐 코인 투자가 뭐 도박이다 이런 건 아니니까요. 요거는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한국에서는 그 우리 원화로 코인을 거래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근데 해외는 좀 사정이 다른 게 이게 뭐 실명 계좌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나라도 많고요. 그래서 전 세계 투자자가 모이는 글로벌 거래소에서는 이런 코인 거래용 칩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고 이걸로 이제 코인을 거래하자 이런 네. 암묵적인 약속이 이루어졌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달러에 연동돼서 보통은 가격이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투자 목적이 아니라 거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카지노 칩을 뭐 많이 사서 이게 투자 차익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거래를 하기 위한 어떤 그 통화고요. 네, 돈을 벌려고 카지노 칩을 사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이 스테이블 코인이 뭐 99%가 달러를 기반으로 설계가 돼 있죠. 그래서 네. 말 그대로 언제든 1달러에 거래가 되는 맞습니다. 스테이블한 안정적으로 가격이 유지되는 암호화폐다. 근데 요즘 스테이블 코인이 더 시끌시끌한 이유가 좀 있어요. 그죠? 네, 요거는 사실 우리나라 이슈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랑 미국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미국이 이제 앞으로 전개될 디지털 화폐 시대 기축 통화로서 민간이 주도하는 스테이블 코인 요걸 좀 키우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고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결제도 하고 물건도 사고 저축도 하고 뭐 투자도 하고 세금도 내게 하겠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생각이고요. 최근 미국 상원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이 최종 심의 단계에 돌입하면서 스테이블코인 대세설이 더욱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법 이름이 지니어스 법이라고 맞습니다. 하죠. 여러 가지로 규제의 틀을 갖춰서 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인정을 하겠다 이런 실질적인 조치로 좀 이해가 되는데 맞아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스테이블 코인을 채택하는 뭐 시장 기관도 늘어날 것 같고 좀 더 광범위하게 진짜 돈 역할을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카지노 칩으로 이제 물건을 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네. 그 스테이블코인이 진짜 돈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은 이미 진행 중인데요. 네. 실제로 일상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쓰이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글로벌 결제사들은요, 지금도 결제할 때 스테이블 코인이 자동으로 이제 해당 국가 통화로 바뀌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고요. 페이팔이라는 글로벌 핀테크도 네.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결제에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근데 외국뿐만 아니라 요새는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 남대문 시장 가보시면은 네. 독특하게 생긴 ATM기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비트코인이나 테더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넣으면은 현금이 나오는 이런 코인 환전기, 코인 인출기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요새는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가능한 앱을 통해서 뭐 스테이블 코인으로 뭐 아메리카노도 사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실제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게요.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체크카드도 있고 그걸로 ATM에서 현금도 뽑을 수 있고 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기존 결제보다 빠르고 또 싸고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스위프트라고 이제 국제 송금망이라고 있잖아요. 네. 여기랑 비교하면은 송금이나 환전 수수료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했을 때 훨씬 낮고요. 전송 속도는 훨씬 빠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카드 결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편인데 이런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개발도상국 같은 나라 있잖아요. 여기는 카드 인프라를 막 구축하고 뭐 발급기 꽂고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걸리는 비용이 이거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도입을 하면 이런 인프라 구축에 대한 비용이랑 시간이 확 없거든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만 있으면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결제망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일상과 제도권 내로 좀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변화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먼저 일단 코인 투자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코인 투자 시장으로 들어오는 유동성이 급증하게 되는 거죠. 이제 아까 계속 비유했듯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카지노 칩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카지노 칩으로 장을 보고 뭐 예금도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제 주머니에 카지노 칩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든 카지노에 들어가고 싶은 이런 욕구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지니어스법도 얘기하셨는데 네.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동안 스테이블 코인을 못 믿어했던 이런 투자자 신뢰도 오를 거거든요. 네. 사실은 신뢰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법에서 마련했다고 하니까 신뢰가 생기면서 투자자뿐만 아니라 빅테크나 이런 기관, 연금 같은 이런 대기업 자본이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인 투자가 더 활성화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상원에서 아까 그 법안이 최종 심의 단계에 돌입했다고 했는데 이 이후로 비트코인도 사상 최고가를 다시 찍었고요. 네. 이더리움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 이더리움이 오른 배경을 좀 네. 설명해 드리자면은 네. 이것도 스테이블 코인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 이게 스테이블 코인도 코인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 유통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입니다. 그 위에서 발행되고 유통이 되는데 이게 문제는 이렇게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이 수수료를 내긴 해야 돼요. 근데 그 수수료를 낼 때 필요한 게 이더리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더리움 수요가 늘어나고 그래서 가격도 오른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더 간편해지고 뭐 해외 송금 같은 건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니까 뭐 비용도 줄겠고 네. 금융권에서도 뭐 기존의 전통적 기관들한테 밀리면 안 되니까 그때도 경쟁을 위해서 더 나은 무언가를 또 고민할 것 같고 전반적으로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정혜라님도 코인은 아직 불안해요라고 보내셨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코인을 좀 권하는 것 같은 그런 리스크나 기술적 보안이나 불법 자금 세탁 이런 거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범죄자들이 네. 굉장히 이걸 원하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추세 덕분에 또 주식 시장에서 주목받는 투자처들이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코인 시장 외에도 우리 이제 제도권 투자처에서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유가 증권 시장에 상장돼 있는 코인 관련 종목들도 살펴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글로벌 코인 거래소 대부분 이제 기업들이 이곳을 통해 많이 거래를 하는데요. 코인베이스라는 곳이 있는데 상장사인데요. 최근 한 달간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지금 아마 국내 통틀어서 가장 핫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클. 네. 뉴스 많이 나왔죠. 네. 네. 이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 세계 점유율이 1위가 테더고 2위가 USDC라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네. 이 서클은 이 USDC의 발행사입니다. 세계 시총 2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고요. 이게 최근에 상장을 했는데 엄청난 흥행을 지금 보이고 있죠. 공모가가 31달러였는데 이틀 만에 100달러를 넘었고 이틀 만에 247%라는 좀 압도적인 그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 밖에도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활성화되면은 또 주목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자나 마스터카드, 이런 페이팔 이런 핀테크 기업이나 결제 기업들도 살펴볼만 하고요. 또 의외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금이나 원유 같은 대체 투자처도 스테이블 코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이나 원유는 왜요? 이게 기존 스테이블 코인은 보통 달러랑 1대1로 연동이 되거든요. 네. 근데 뭐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은 이 발행한 만큼의 달러를 지급 준비금으로 이렇게 보유를 하거나 아니면은 미국 국채를 담보로 잡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요새는 뭐 관세 전쟁도 있고 해서 달러 패권이 좀 흔들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달러를 담보로 잡고 미국 국채를 담보로 잡는 게 불안하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도 다른 자산과 연동을 해서 발행하면 어떻겠냐 해서 요즘에는 금이나 원유 같은 실물 원자재 자산을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은 그만큼 달러를 갖고 있거나 발행사가 그 미국 국채를 담보로 잡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금이랑 원유도 마찬가지인 게 얘네들도 발행을 하려면은 그 발행량만큼 가치를 가진 금이나 원유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발행량을 늘리려면은 네. 원유나 금 같은 원자재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똑같은 이유에서 요새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늘면 늘수록 미국 단기채, 담보로 잡은 미국 단기채 수요가 함께 오르면서 가격도 같이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금이란 거는 안정적인 투자처라고는 해도 이제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의 변동이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발행 회사가 그만큼의 금을 보유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1대1로 유지가 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달러를 대체하는 대안일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또 원유 같은 경우도 원유는 특히 금보다 더 이 네. 지정학적 불안정성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취약하죠. 금보다 더 큰 가격 변동성을 보이니까 네.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뭔가 대체 투자처로 우리가 주목하기에는 조금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게요. 들기는 스테이블 하네요. 코인 자체는 가격이 일정하다고 하지만 네. 그 담보가 되는 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은 언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진짜. 앞에서도 잠깐 언급됐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가 될수록 반대로 좀 위협을 느낄 만한 이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전통의 금융사들이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는데요. 당장 은행만 해도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활성화되거나 하면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고요, 당장에. 그러니까 그리고 수수료 사업도 축소 압박을 받을 수 있죠. 훨씬 비싸니까. 네. 그래서인지 요새 미국 대형 은행들은 요즘에 이제 공동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실제로. 뭐. 경쟁이 뛰어들겠다. 네.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대선 직후에 이제 은행연합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도 코인 사업을 좀 진출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기도 했고요. 정부 상대로. 그리고 이제 미국과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미국 스테이블 코인을 견제하고 있거든요.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는 전체 스테이블 코인 99%가 달러 기반입니다. 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패권 전쟁에서 득을 보는 건 미국이죠.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건 사실 달러를 사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뭐 국부 유출, 환율 왜곡 이런 리스크가 있어서 중국은 이렇게 되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되게 경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맞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대선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는데요. 네. 이제 원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인데 오늘 그 관련 내용으로 해서 디지털 자산법도 발의가 됐더라고요. 민주당에서. 근데 저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필요성 자체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부작용이 있거든요. 네. 통화 주권을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발행하면 좀 지킬 수가 있고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가 되면은 해외 투자 유치에도 좀 유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새 뭐 K푸드나 K컨텐츠 이런 게 되게 뜨겁잖아요. 여기에 필요한 투자를 수수료도 저렴하고 전송 속도도 빠른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투자 유치를 받으면은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좋죠.
이렇게 수요가 생겨나면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를 키울 수도 있고요. 근데 뭐 대선 토론회나 요새 전문가들도 많이 말하는 건데 과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회의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는 해외랑 비교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현재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게 지급 결제 수단이냐 아니면 뭐 금융 상품이냐 이런 법적 지위조차 굉장히 불분명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굉장히 수요가 많아요. 글로벌 거래소에서 다 하고 있는데 한국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수요가 과연 그만큼 받쳐줄 것이냐 이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네,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매경 이코노미 나건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삐삐밴드의 안녕하세요 듣고 1교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전에 광고 나가는 동안 PD님께서 문자를 하나 띄워주셨는데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해주셨는데 해볼게요. 예, 유튜브에서 애진이 누나 아이브 장원영 닮았어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왜 이래요. 그거는 아니지. 여러분 저는 아빠 닮았습니다. 예, 아빠 닮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자, 지금 문자 보니까 다 꽝이었는데 어방목에서 당첨됐다는 분 제가 한 3분 뵀거든요. 7842님도 캐러멜 받으셨다고 작은 선물도 됐다는 게 어디예요? 오늘은 행운의 날 하셨고 저 3등 됐다는 분도 뵌 것 같아요. 어방목에서. 우리 럭키 행운의 기운이 막 샘솟고 있어요. 자, 지금 제작진께서 계속 저를 지금 시험에 들게 하고 계시거든요. 이 옆에 보시면 꽝이 있는 고릴라데이 추억의 뽑기 이렇게 있습니다. 진행자를 위한 기회도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진행자가 하나를 뽑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1등부터 6등까지의 상품이 있는데 상품 맞나? 하여튼 1등부터 제가 읊어드릴게요. 1등은 국장님 카드로 피자 쏘기. 우리 제작진들끼리에 해당하는 이벤트인데 2등은 CP 팀장님 카드로 치킨 쏘기. 3등은 PD님 카드로 커피 쏘기, 4등은 자기 카드, 제 카드로 커피 쏘기, 5등은 뭐야 이건 벌칙 아니야? 국장님 방에서 1시간 독대? 이거는 벌칙인데? 이거는 상품 아닌데? 국장님 혹시 듣고 계실까봐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너무 뵙고 싶습니다. 예. 6등은 우리 막내 작가 소원수리. 자 두구두구두구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만 나오지 말아라. 자, 뽑았습니다. 결과는 어떡해. 여러분 5등 나왔어요. 5등 국장님 방에서 1시간 독대. 여러분 저는 벌칙에 당첨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짊어지고 갈게요, 여러분. 오늘 추억의 뽑기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에서는 당첨자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국장님 방에서 1시간 독대 5분도 아니고 1시간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모니터 해주시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데 자 어쨌든 당황되는 가슴을 좀 누르고 오늘의 퀴즈를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이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되면서 사흘간 56명이 체포가 되었고 주 방위군과 해병대가 진압에 투입됐는데요. 이민 관세 단속국이 최근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에 반발해 시위가 일어난 겁니다. 부디 평화롭게 사태가 해결되길 바라면서 여기서 퀴즈 드립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정책으로 시위가 발생한 곳입니다. 미국 서부 최대 도시이며 한인들이 많이 사는 것으로 유명한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런던, 2번 LA, 3번 파리.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그 시절 뉴스를 다시 읽어보고 경제 이모저모를 배우는 라떼 뉴스.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안녕하지 못하겠습니다. 당첨 축하드립니다. 네. 네. 자, 오늘 몇 년 전 뉴스 한번 볼까요? 네, 18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7년 7월 12일 한국경제신문 기사고요. 제목은 두꺼봐 주택 줄게 연금다오입니다. 주택연금 내용 같은데. 자, 그럼 기사 내용 한번 볼까요? 5년 전 회사에서 퇴직한 김현우 씨는 그동안 내 집 마련과 자식 교육비 때문에 변변한 노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나마 퇴직금으로 개인 사업을 시작했다가 미천을 모두 날리고 말았습니다. 건진 곳이라곤 현재 살고 있는 33평짜리 아파트 한 채뿐. 아들과 딸로부터 용돈을 받고 있지만 넉넉지 않은 자녀들의 살림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옵니다. 김 씨 같은 사람들을 위한 안성맞춤 상품인 주택연금이 오늘 판매를 시작해서 노후 대비의 새로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노후 준비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런 상품이죠? 네, 2007년에 판매를 시작해서 올해로 이제 도입 18년이 됐습니다. 사실 주택연금이 초창기에는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네, 하지만 이제 노후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자, 오늘은 주택연금이 뭐고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장단점이 뭔지 좀 차근차근 정리를 해볼 텐데요. 뭐 당장 이용을 안 하시더라도 좀 노후 대비 방법으로 이런 것도 있다. 뭐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에서 뭔가 신체에서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점점 더 노후 준비에 관심을 갖게 되죠. 오늘 한번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주택연금이 어떤 상품인지 정의부터 알아볼까요? 네, 주택연금은 내 명의로 된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정부기관에서 운영하고요. 그래서 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증해 준다는 점이 안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 주택연금은 일명 역모기지론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리가 집을 살 때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받는 걸 모기지론이라고 하잖아요. 이 목돈을 당겨 쓴 다음에 다달이 돈을 나가는 건데 이거는 반대 구조입니다. 대출금을 다달이 받아서 쓰시다가 나중에는 담보로 잡힌 집을 넘기고 털고 끝내는 이런 방식입니다. 연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는 한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대출인 거죠? 네, 맞습니다. 가입자가 선택한 금융회사에서 매달 돈을 주고 이 주택금융공사는 금융회사가 담보같이 신경 안 쓰고 약속한 기간 동안 꼬박꼬박 돈을 주도록 보증을 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역모기지론이라는 말이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주택연금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뭐 실제로는 대출이라는 점을 왜 굳이 말씀드리는지는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주택연금 이전에도 같은 구조의 역모기지론이 민간 금융회사에 있긴 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은행들이 판매를 했다가 신청이 많지 않아서 이제 중단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원인은 대출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 5년에서 15년 정도 동안 연금을 지급하고 만기가 오면은 돈을 갚아야 했습니다. 만약에 갚지 못하면 주택을 경매로 넘겨서 처분을 했고요. 이거는 그러면 못 갚으면 집 밖에 나앉게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냥 대출일 뿐이고 노후 대비 수단으로는 좀 적절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은 종신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인데요. 돌아가실 때까지 살던 집에 사시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방금 들은 그 18년 전 기사에서 가진 거는 집 한 채뿐이고 현금 흐름이 없어서 자녀에게 부담이 될까 전전긍긍하는 은퇴자의 사례가 소개가 됐는데 지금도 비슷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이거든요. 지금은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벌이는 있지만 자식들 이제 온전히 다 키워내고 은퇴 후에 내 수중에 남는 재산은 사실상 집 한 채뿐인 경우가 적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 나온다고 해도 사실 생활비 충당하기가 어렵죠. 이 정부의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가구 자산의 81%가 부동산에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해외와 비교를 해도 부동산 쏠림이 유독 좀 심해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현금으로 쓸 수 있는 자산이 턱없이 부족한 건데요. 이 KB금융 보고서를 보면 노후의 기본적인 의식주뿐만
아니라 이제 여가도 즐기시고 손주들 용돈 줄 정도까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적정 생활비 네. 한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라고 설문을 해보면 한 달에 369만 원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현재 소득이나 지출 여력을 감안했을 때 실제로 노후 생활비 얼마나 준비가 돼 있냐 보면 212만 원이었다고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이런 윤택한 노후를 즐기기에는 좀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부족한 노후 대비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주택연금이라는 걸 도입한 건데 초반에는 좀 인기가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왜 네. 그랬던 거예요? 아무래도 집은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다. 좀 이런 전통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안 맞았던 거죠. 네. 이 주택을 소유와 상속의 대상으로 보는 정서가 지금보다 좀 강했습니다. 실제로 도입 초기에 창구에서 상담받는 어르신은 많았지만 신청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얼굴 붉히는 일도 벌어졌는데 이 노부부가 주택연금 계약하고 가시면 며칠 있다가 자녀들이 와서 아니 왜 내 집을 왜 내가 받을 건데 왜 계약을 하셨냐 이러면서 항의하는 사례도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어허. 그리고 자녀와 갈등이 있지 않았다고 해도 이 평생일군 자산이라는 애착 때문에 유동화를 해서 현금을 쓴다 이거를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 사실 집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게 우리가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또 그쵸. 이게 단순히 그냥 자산을 넘어서 인생이 담긴 그런 공간이기도 해서 이 가입자 10,000명 돌파하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서 최근에는 해마다 10,000명 이상씩 가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식주라는 거는 우리가 학교에서부터 예전에 배우면서 집이 어떻게 보면 생활의 기본 터전이지 투자 수단이나 뭔가 돈이 나오는 재산이라는 생각을 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은데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는 어느 정도 돼요? 2월 말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가 13만 7천 명입니다. 꽤 불어났는데 그래도 많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국내 가구주의 1.2%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이 현재 주택연금 이용하는 분들은 보통 연금 어느 정도 받아가고 있는지도 나와 있나요? 네, 통계를 보면 가입자 평균 나이가 72.3세고요. 가입한 주택의 시세는 3억 원 이하가 3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평균 연금 수령액은 가입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큰데요. 중간에 집값이 한 번씩 폭등하고 했던 영향 때문입니다. 이 주택연금 출범 이후에 2015년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월 평균 108만 원을 받아갔고 3년 전부터 최근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한 175만 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그 시절 뉴스 돌아봤으니까 현재 주택연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좀 체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신청 가능 대상이 어떻게 돼요? 네, 중요한 요건이 나이, 집값 이렇게 나이,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로 나이는 주택을 소유하신 분이나 배우자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55세 이상일 때부터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네. 보통은 이제 공시가는 시세보다 낮으니까 한 10억 원대 중후반 한 17억 그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주택자라고 해도 전부 다 공시가를 합쳐서 12억 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각자 집을 갖고 계시면 합산해서 따지게 되고 만약에 내가 2주택자고 합쳐서 12억 원을 초과를 하는데 그래도 주택연금 꼭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 3년 안에 한 채 팔겠다고 약속하시면 받아줍니다. 너무 고가의 주택을 가진 분들은 안 되겠군요. 네. 그러면은 집의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다 가능한 거예요? 네, 주택법상 주택은 다 포함되고요. 이 주거 용도로 쓰시는 오피스텔 그리고 노인복지주택까지 가능합니다. 이 연금 지급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가입자들은 대부분 종신형과 정액형의 조합을 선호합니다. 이 사망하시기 전까지 평생 동안 매달 똑같은 돈을 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개인별로 원하신다면 정해진 기간만 연금을 받거나 수령액이 처음에 많았다가 나중에 줄거나 처음엔 적었다가 나중엔 늘거나 이런 다른 방식들도 선택은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가장 궁금한 점이 내가 신청하면 연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일 거예요. 네, 이제 매달 받으시는 돈은 두 가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나는 집값,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입 시점의 연령인데요. 이 연령은 부부 중에 나이가 더 젊으신 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두 가지 조합에 따라서 연금 수령의 경우의 수가 워낙 다양해서 이게 말로 설명드리기는 좀 복잡한데 네. 간단한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종신형 정액형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시세가 3억 원인 아파트가 있고 내가 55세에 신청을 한다면 한 달에 44만 원 정도 받으시게 되고요. 네. 60세에 신청하면 60만 원, 65세에 신청하면 72만 원, 70세 신청하면 89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조금 더 가격이 높은 10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55세에 신청하면 월 177만 원이 나오고 70세에 신청하시면 327만 원을 연금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령이 높을수록 네.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은 월 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건데. 네, 그래서 뭐 만약에 여건이 되신다면 네. 이 가입 시점을 좀 늦추면 수령액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연금이나 이런 제도들하고 전략적으로 좀 시기를 정해봐야겠네요. 네. 근데 이 매달 받는 이 수령액은 안 바뀌어요? 네, 이게 안 바뀝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연금액이 올라갑니다만 네.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에 수령액이 딱 결정이 되고요. 바뀌지를 않습니다. 가입 후에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그래도 수령액은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부부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이 남은 경우에도 100% 똑같은 금액의 지급이 계속 이뤄지게 되고 주택 처분은 두 분이 모두 사망하신 이후에 이뤄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뭐 각자 장단점이 있기는 하네요. 네. 이 장단점이 다 명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다만 연금 받고서 집값이 막 올라가더라도 이게 완전히 손해를 보는 거는 아닙니다. 부부가 사망해서 주택을 처분할 때 이 집 처분한 금액이 그동안 지급했던 연금액보다 많으면 이 유족한테 차액을 상속을 해줍니다. 이 반대로 정산을 했는데 연금으로 더 많이 나갔다. 이래도 뭐 차액을 내십시오 이렇게 청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주택연금을 우리 집 가치만큼 소진을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 네. 자녀에게 그래도 뭔가 남기는 돈이 네, 있게 네,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오히려 아주 오래 살아서 집값보다 더 많이 받아도 그래도 청구가 안 된다. 맞습니다. 그래도 이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에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럴 거면 주택연금 말고 그냥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게 이득이었겠구나 하고 후회가 되면 어떡해요? 실제로 그런 고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네. 이 부동산 폭등기에는 주택연금 해지가 증가하는 현상이 반복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뭐 예금 깨고 보험 깨듯이 주택연금도 중도 해지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 후에 3년 동안은 그 집으로는 다시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가 없고 네. 돈도 돌려주셔야 되겠죠. 이전까지 받은 연금에다가 이자 더하고 보증료까지 이제 합쳐서 좀 뱉어내야 된다. 네. 이자와 보증료는 왜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갑자기 좀 이자가 뭔가 하실 텐데 네. 이 영목이지론이 대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연금을 지급하는 기간에 이자를 따로 받아가는 게 아니라 쌓아놨다가 나중에 집을 팔 때 정산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면은 이제 중도에 상환을 하는 겁니다. 보증료도 한번 보면 이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연금을 무조건 주기 때문에 공사에서도 좀 수수료를 많이 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입을 하실 때 집값의 1.5% 초기 보증료가 발생하고 이후에 1년에 0.75%씩 연보증료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도 현금으로 직접 내지는 않지만 대출 잔액에 합쳐서 쌓아놓는 겁니다. 만약에 연금 받기 시작한 지 3년이 안 돼서 해지하면 초기 보증료 일부를 좀 빼주긴 하는데 네. 3년 지나면은 전부 상환을 하셔야 되고요. 1.5%니까 뭐 집이 10억짜리다. 그러면 1,500만 원. 생각보다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렇군요. 주택연금 가입할 때 뭐 건강보험료나 세금 같은 거 이런 거에는 영향이 없나요? 네, 일단 건강보험료를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주택연금으로 받는 돈은 건강보험에서 소득으로 잡히는 공적 연금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또 기초연금 탈락하면 어쩌나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거기서도 불이익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세나 종부세 이런 납세 의무는 그대로 진다는 점도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집은 내 집이지만 다 대출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가입이 가능해요? 대출 일단 갚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환자금이 부족하다면 일시인출 제도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월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된다. 이런 경우는 어떡하죠? 일단 주택연금을 가입을 하면 부부 중에 최소 한 분은 그 집에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게 이제 조건인데요. 이사를 가야 한다면 주택금융공사에서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받아서 바꿀 수는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이제 요양병원에 가시거나 자녀 집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은 한데 이 경우에 따라서 담보주택 변경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집이 바뀌면 연금 수령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전에 좀 확인이 꼼꼼히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내 사정에 따라서 주택연금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자녀들에게는 이 집 너희 집 아니다. 물려주지 않을 거다. 명확하게 알려놓는 네, 게 좀 명확하게 필요할 것 하셔야 같네요.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아주 좋은 정보라고 칭찬 많이 해주시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고요. 오늘 주택연금 이용해서 집을 이용해서 연금 받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서부 최대 도시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정책에 반발해 최근 시위가 발생한 곳은 어딘지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2번 LA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분들은 7842님, 6738님, 그리고 2573님 이렇게 세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엄다리님께서 옆집에 빵디도 저랑 같은 거 뽑았대요. 손잡고 같이 1시간 독대하고 오겠습니다. 최아영님께서 뭐라고 해주셨냐면 토닥토닥 하시면서 쫄지 말라고 SBS 주식 모아서 대주주 되라고 그러면 국장님 쯤이야 이렇게 하셨는데 잘 만나고 오겠습니다. 어혜진의 반가워 목돈연구소 끝곡은 렌카의 더 쇼입니다. 이 노래와 함께 저는 물러갈게요.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